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거의 막바지로 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크게 4명을 이정표로 해서 살펴보고 있죠. 자, 유스티니안스, 샤를마뉴,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7세, 이노센트 3세. 자, 오늘 이제 살펴볼 주제는 이제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의 마지막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발흥이라는 주제로 크게 두 번의 영상. 자, 오늘은 이제 뜨는 해 오스만 투르크, 지는 해 비잔틴 제국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방전 이 두 개 영상을 끝으로 해서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의 피날레를 이제 장식하고자 합니다. 자, 비잔틴 제국의 분열. 자, 라틴 제국, 자, 제4차 십자군의 타겟이 오히려 무슬림 국가가 아니고 동방 정교회 국가인 이제 비잔틴 제국이었다. 자, 비잔틴 제국을 이제 무너뜨리고 거기에 세워진 라틴 제국, 일종의 서방교회 일종의 괴뢰 정부가 들어선다. 1204년에서 1261년까지 4차 십자군이 정복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라틴 제국이 생기고요. 하지만 이제 완전히 다 먹은 게 아니에요. 이제 각 지방에 비잔틴 제국의 망명 제국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 나갔던 게 니케아 제국이 가장 강성했고, 그 니케아 제국이 결국은 1261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수복하게 됩니다. 자, 지도와 함께 보겠는데요. 자, 콘스탄티노플이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보시는 요 약간 저 붉은스러운 여기 지역이 라틴 제국이고요. 자, 여기가 바로 지금 얘기한 니케아 제국이다. 여기 트라페준다. 그 다음에 에페로스 공급 이런 것들 이제 각 지방에 있었던 몇 개의 망명 제국이에요. 가장 강력했던 니케아 제국이 결국 콘스탄티노플을 재함락하면서 다시 비잔틴 제국의 명맥이 이어지는데, 자, 니케아 제국의 그 왕조가 바로 라스카리스 왕조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테오도로스 1세, 유언에서 3세, 테오도로스 2세, 유언에서 4세 이렇게 이어지는데, 자,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왕이 누구냐? 바로 미카엘 8세예요. 미카엘 8세. 그는 1261년 콘스탄티노플을 수복합니다. 이러면서 괴뢰국인 라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비잔틴 제국, 자, 로마 제국을 다시 부활시킨다. 자, 오랫동안 니케아 제국에서 군림해 왔던 라스카라스 왕조를 타도하고 일종의 쿠데타로 즉위했거든요. 그러면서 최후의 왕조인 팔레올로고스 왕조를 이제 개막한다. 1261년부터 1453년 비잔틴 제국이 최후 멸망할 때까지 한 200년 가까이 이어진 왕조가 바로 요 팔레올로고스 왕조입니다. 자, 비잔틴 제국은요, 썩어도 준치라는 말처럼 콘스탄티노플을 수복한 이후 무려 200년간 또 연명을 하게 돼요. 하지만 완연한 쇠락기였음은 숨길 수가 없었죠. 이는 소아시아를 무대로 떠오르던 당시 오스만 투르크와 오버랩되는 시기였어요. 그야말로 비잔틴 제국은 한마디로 지는 해,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는 국군이 이제 왕성해지는 뜨는 해였다. 자, 이 미카엘 8세는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정통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자신의 지지 기반 강화와 또 도시 재건을 위해서 높은 세금을 걷었어요. 그렇게 당연히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그 아들 안드로니쿠스 2세는요, 어쩔 수 없이 국방력 약화를 감수하고 감세 정책을 행합니다. 하지만 하필 운이 없게도 그 시점이 오스만 베이국이 창건되고 점차 융성해지는 그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과거 이 니케아 제국의 본거지였던 소아시아는요, 이 오스만 베이국에 의해서 야곱야곱 점령당하게 되죠. 또 북쪽에서 이 발칸반도 북쪽에서는요, 이 세르비아가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리스 북쪽 땅도 테반의 영토를 다 잃게 되죠. 이러다가 이제 1347년 설상가상으로 이제 흑사병이 발병하면서 콘스탄티노플 인구의 절반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제국은 더욱 허약해지죠.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당시 비잔틴 제국의 상황은 당장 멸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 약해 있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비잔틴 제국과 달리,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르토그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여명이 이제 밝아오르고 있었다. 1230년경 몽골의 칼날이 절정일 때 알타이 산맥에 거주하고 있던 이제 에르토그리는 자신을 따르는 투르크 전사 400명을 이끌고 서진해서 결국 소아시아 지방으로 들어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요, 룸셀주크라고 하는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방계 그 지방 정권 가운데 하나죠.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룸셀주크와 그 비잔틴 제국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에르토그릴은 언덕 위에서 이 싸움을 잘 지켜보다가 전황이 불리해진 이 룸셀주크를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서 승리를 견인합니다. 그러면서 이 룸셀주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서쪽의 비잔틴 제국과 국경 지역의 영토를 이제 하사하죠. 자, 1258년 바로 칭기스칸의 손자인 훌라구, 이 훌라구가 바그다드를 함락합니다. 마침내 바로 이 아바스 왕조 호흡기로 연명해 가고 있던 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던 당시 아바스 왕조를 결국 무너뜨리게 되죠. 바로 그 해에 에르토그릴은 아들을 하나 얻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스만이다. 오스만. 이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명명되는데, 그날 아들을 얻으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대국의 야망을 품게 됩니다. 꿈이 이제 한 나무가 자라는데 그 가지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이 3개의 대륙에 뻗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꿈을 그 후손들이 실현시키게 되죠.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3개의 대륙에 걸치는 엄청난 대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바로 셀림 1세 그리고 슐레이만 대제, 바로 16세기 초중반 바로 이제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게 된다. 자, 여기에 이제 바로 당시 이 로마, 여기에 이제 룸셀주크 이 지역이고요. 바로 이 룸셀주크에게서 영토를 할당받은 지역이 바로 이 비잔틴 제국과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 니케아 지역, 요 지역을 이제 할당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에르토그리에서 시작되는 오스만 투르크가 시작이 된다. 자, 여기서 잠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룸셀주크죠. 이 룸셀주크는요, 수도가 바로 이제 꼬냐. 성경에 여기 이제 이고니온으로 나오죠. 이고니온. 바로 디모데의 고향으로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방문지 가운데 등장하는 그 이고니온. 자, 한때 이슬람의 수호 천사였던 셀주크 투르크는 어떻게 됩니까?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개박살난다. 그런 가운데 이 셀주크 투르크의 몇 개의 분파 지방 정권 가운데 그래서 가장 오래 연명했던 게 바로 이 소아시아 지방, 이 꼬니아 지역을 수도로 활동했던 룸셀주크였어요. 이 룸셀주크는 같은 투르크족 분파인, 즉 오스만 투르크 용병을 고용해서 서쪽 이 부르사 근처에 영지를 하사하게 된다. 자, 부르사 근처에 영지를 하사하게 된다. 자, 부르사 요 지역이 있거든요. 바로 요 지역을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게 딱 주는 거예요. 일종의 이 비잔틴 제국을 맡는 천병 역할, 방패막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총알바지 역할로 이제 맡긴 건데, 그 역할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거기다 게다가 뭐예요? 이 룸셀주크를 홀라당 먹어버립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자, 에르토그릴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그 아들 바로 오스만입니다. 요 이름을 따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명명되는데, 그는 1299년 오스만 베이국을 건국하고요. 마침내 1308년 자신들을 받아줬던 룸셀주크를 무너뜨리고 초대 술탄에 즉위하게 되죠.
그는 비잔틴 제국의 강력한 성곽 도시인 부르사, 이 부르사를 점령하고 나서 전투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 뒤를 잇는 오르하는요, 이 부르사를 수도로 삼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게 된다. 그리고 당시 비잔틴 제국의 내전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결국 갈리폴리 반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죠. 바로 이 갈리폴리 반도, 요 지역, 요걸 먹은 거예요. 오르한 때 여기를 먹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무라트 때 발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자, 그 아들 무라트 1세, 무라트 천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무라트, 갈리폴리, 그 아버지 오르안이 마련했던 이 갈리폴리 교두보를 통해서 발칸 반도로 세력을 엄청나게 확장하게 된다. 자, 여기는 뭡니까? 요 짙은 빨간색 여기는 이제 무라트가 즉위하기 전, 하지만 그 아버지가 여길 때 먹은 거잖아요. 여길 기점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영토 확장, 이 발칸 반도를 다 먹은 거. 이게 다 지금 빨간 여기 지역이 바로 무라트가 먹은 지역이에요. 또 동쪽도 여기요. 여기도 이제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무라트가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는 에디른의 이제 오늘날 아드리아노폴리스라고 불리는 이 지역, 비잔틴 제국의 2대 도시입니다. 그 지역을 정복을 하고서 거기를 제2대 수도로 삼게 됩니다. 바로 에디르네 여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66년 소아시아에서 비잔틴 세력을 완전히 일소하고요. 1389년 코소보 전투에서 세르비아를 격파합니다. 이후 불가리아도 격파하면서 발칸 반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성과로 인해서 당시 맘루크 왕조에 있던 칼리프, 이집트의 그 칼리프로부터 그는 술탄 칭호를 하사받게 되죠. 이 무라트 1세는요, 바로 이 세르비아를 비롯한 발칸의 기독교 국가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10대 아이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술탄 직할 부대를 만들게 돼요. 부모로부터 떼어내가지고 술탄에게 충성하는 술탄 직할 부대, 소위 말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니체리 군단을 창설한 사람이 바로 이 무라트 1세입니다. 이 예니체리 군단은요, 바로 투르크 내에서 왕족, 귀족, 사제, 그 뒤를 이어서 4대, 네 번째 지배 계층에 속하면서 이제 기득권 세력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죠. 자, 오스만 투르크가 이렇게 빠르게 도약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그들은 비잔틴 최전방에서 성전, 지하드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이 비잔틴 제국, 거기에 수도 콘스탄티노플 어떻습니까? 이 무슬림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교도인, 바로 기독교의 심장부가 바로 비잔틴이다. 바로 거기야 접한 최전방에서 성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들의 싸움은 당시 잠자는 이 무슬림의 전사 스피릿을 최대한 고무시키고 또 집약시킬 수 있는 최고의 화두였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같은 기독교권인 제노바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베네치아와의 경쟁에서 밀렸던 이 제노바는요,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이교도인 이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와 동맹을 맺고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교보다는 경제가 더 우선이었던 그런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어때요? 이 제노바를 싫어했던 베네치아를 싫어했던 요 제노바 사람이에요.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신대륙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베네치아의 지중해 무역 독점권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점점 쇠퇴하게 되는. 자, 뭐 그런 상황들. 자, 터키가 이렇게 오스만 투르크가 빠르게 도약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 자, 비잔틴 최전방에서 성전 지하들을 수행했다는 거. 그리고 같은 기독교권이 이제 제노바의 결정적인 도움, 이런 것들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인 상황이 되었다. 자, 부르사와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고 유럽에 있는 에디르네 그 사이에 낀 콘스탄티노플. 자, 어떻습니까? 자, 이 콘스탄티노플 여기에 있어요. 요 사이에 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이제 뭡니까? 오스만 투르크 그 사이에 수도만 달랑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쪽이 여기, 펠로폰네소 여기 약간 있고요. 영토. 그러니까 사실 제국이라고 하지만 제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영토라고는 수도 콘스탄티노플과 펠로폰네소스 반도 일부만이 당시의 제국의 영토였던 거예요. 그리고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이 에디르네와
부르스와 그 사이에 완전히 샌드위치로 껴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이제 공격에 들어오면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게다가 1371년 비잔틴 제국 황제인 요하네스 5세는요, 술탄 무라트 1세의 신하가 되는 동신 군주가 되는 사상 초유의 굴욕을 또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잔틴 황제는 교황청에 SOS를 쳐요. 하지만 당시 교황청은 제코가 석자였다. 아비뇽 교황청 시대로서 로마로 귀환하느냐 마느냐 그 여부를 놓고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잔틴 제국을 돕는 구원의 백기사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였는가? 바로 자칭 칭기스칸의 손자라고 얘기하는 절름발이 티무르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무라트 1세가 죽고 바예지드 1세가 네 번째 술탄으로 즉위하게 된다. 자, 1396년, 자, 이 비잔틴 제국을 돕기 위해서 프랑스, 헝가리 기독교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하지만 바예지드 1세는요, 니코폴리스에서 이들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죠. 자, 포스포러스 해협, 아시아 쪽에 그는 이제 아나돌루 히사리라고 하는 요새를 이제 만들면서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1402년 수도 에디르네를 출발한 10만이나 되는 대군 술탄의 군대가 행군하자 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시민들은 심장이 딱 멎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에디르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자, 수도 콘스탄티노플 사람들 어때요? 자기들로 향하는 줄 알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겁을 냈던 거예요. 하지만 어디로 가는가? 쭉쭉 해야 돼. 앙카라까지 가니까 앙카라. 누구를 막기 위해서? 바로 어떻습니까? 티무르를 막기 위해서 결국 이제 앙카라까지 가게 된다. 자, 이러면서 자, 이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무사 통과하자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두 이교도의 싸움을 관전하게 되죠. 자, 바로 앙카라, 지금의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거기에서 티무르가 이끄는 대군과 이 바예지드가 이끄는 오스만 투르크 군대가 세기의 결전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오스만 투르크는 티무르에게 완전히 박살나게 된다. 1403년 바예지드 1세는요,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굴욕감 가운데 결국 자결하게 되죠. 자, 근데 정말 불운했던 게 너무너무 강력했던 대적을 만난 거예요. 근데 또 이 티무르도요, 2년 후, 이 바예지드 1세가 죽은 2년 후, 1405년, 이제 사망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콘스탄티노플은 다시 한번 그 질긴 목숨을 운명을 반세기 연장하게 된다. 인공호흡기를 좀 더 달게 됩니다. 자, 티무르 잠시 살펴볼 텐데요. 티무르 자칭 칭기스칸의 손자라 주장하는 절름발이다. 1353년 그는 훌라구가 건국했던 일칸국을 정복하죠. 그는 별명이 있습니다. 인간 백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티무르가 지나간 곳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완전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자, 그는 몽골의 전통과 또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그 이슬람 윤리로 잘 무장해가지고 최강 군대를 조련시킵니다. 그리고 1365년 차카타이 칸국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있던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아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되죠. 그는 몽골을 두 번이나 격퇴했던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도 어때요? 이 티무르에게는 완전히 박살나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또 1402년 시리아 지역을 유린하고 소아시아로 진격해서 이미 언급했던 대로 터키, 오스만 투르크와 앙카라에서 일전을 벌여서 거기에서 대승을 하게 되죠.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바예지드 1세를 포로로 잡고 근데 결국 굴욕감 가운데 자살하게 된다. 그리고 1405년 중국, 당시 명나라였습니다. 중국 원정 중에 전사하게 되는데 근데 위대한 정복자였지만 어때요? 하지만 제국의 창건자는 되지 못합니다. 그가 죽고 나서 티무르가 죽고 나서 그가 정복했던 그 엄청난 영토, 자, 수도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했던 이 티무르 제국, 이 앙카라 여기에 전투를 해요. 여기서 쫙 엄청난 영토, 바로 일칸국 그리고 킵차크 칸국, 이 차카타이 칸국을 먹고 나서 어때요? 거기에 이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는 거예요. 그 중국 명나라 침공하다가 이제 전사하게 된다. 그러면서 티무르가 사라지면서 이 티무르 제국도 완전히 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 이러면서 자, 정복자는 됐지만 제국의 창건자는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그 티무르의 공격을 통해서 결국 오스만 투르크는 잠시 철퇴를 맞고 무정부 상태의 혼란기가 대략 10년 정도 펼쳐지죠. 만약에 이때 유럽의 원군이 도착했다고 하면은 오스만 투르크는 어때요? 그대로 멸망했을 것이고 그 이후의 세계사는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쓰여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 티무르의 철퇴를 맞고 괴멸한 오스만 투르크는요, 이 티무르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무력함, 그리고 서구 유럽의 방관 속에 무서운 속도로 재기하게 됩니다. 자, 메흐메드 1세는요, 지난 10년간의 내전을 수습하고 분열했던 오스만 투르크를 다시 재통일시킨다. 그리고 앙카라 전투 이후 독립했던 세르비아를 다시 봉신국으로 만들게 되죠. 자, 무라트 2세, 무려 30년간 통치했던 무라트 2세는요, 파산한 이 조국 재건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술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뭡니까?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무라트 2세는 바로 이 파산한 조국 오스만 투르크 재건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제 술탄에 오른 거예요. 그의 재위 30년간 오스만 투르크는 무서운 속도로 재기하게 된다. 그는요, 이 앙카라 전투에서 조국 군대가 대패한, 그 아버지가 이제 바예지드 1세가 죽잖아요. 자살합니다. 앙카라 전투에서 대패한 그 2년 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장했던 그 10대의 시간은 초토화된 조국 투르크 군대의 처절한 회복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강성해진 이 투르크 군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대 고민은 뭡니까? 그 당시 이제 바예지드 1세가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 티무르를 만나가지고 철퇴를 맞은 건데, 자, 그의 고민은 뭘까요?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느냐 마느냐, 그게 고민인 거예요. 하지만 당시 콘스탄티노플, 이 비잔틴 제국은 수도와 주변 지역만 남은 제국, 굳이 뭐 멸망시킨다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콘스탄티노플은요, 종교를 떠나서 모든 상인에게 어떤 이상적인 자유항구였다. 마치 지금의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오스만 투르크도 경제적 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걸 정복하려면은 완벽한 그 삼중 성벽의 성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 도시 정복하려면은 엄청난 출혈을 각오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는 이상보다는 현실을 택하게 되죠. 자, 요게 이제 비잔틴 제국 최대 전성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최대 전성기예요. 하지만 멸망 직전의 상황은 얼만큼 쪼그라들었는가? 바로 수도 콘스탄티노플과 발칸반도 일부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 여기를 굳이 정복해서 없애는 게 큰 의미가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때요? 이상보다는 현실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자, 7번째 술탄 메흐메드 2세, 정복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바로 이때에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게 되죠. 메흐메드 2세는요, 어때요? 이상보다 현실을 택했던 아버지와 달리 현실보다는 이상을 택하게 된다. 그는 완벽히 재건된 투르크 군대의 위용만 보고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벌 3세쯤에 해당하죠. 재벌 1세는 열심히 이제 맨 땅에서 이제 기업을 일구죠. 재벌 2세는 그 아버지와 함께 인생의 절반은 그런 보릿고개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재벌 3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자, 바로 이 메흐메드 2세가 완벽히 재건된 투르크 군대 위력만 보고 자란 일종의 재벌 3세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그가 술탄에 오른 그 나이가 야심만만한 19살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의 아버지 무라트 2세는요, 친서방파로 균형 감각을 가진 할릴 파샤를 재상으로 중용해서 아들의 교육을 맡깁니다. 그리고 메흐메드 2세 역시 술탄으로 즉위한 이후 할릴 파샤를 재상에 계속 유임을 하게 된다. 당시 최고의 정보력을 갖추고 있던 베네치아, 이 베네치아는요, 이 오스만 투르크의 친서방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친서방 정책은 뭐예요? 그러니까 즉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최고 정보망을 갖췄다고 하는 그
베네치아도 이 투르크 궁정의 은밀한 내실에서의 대화는 캐치할 수가 없었겠죠. 자, 술탄 메흐메드 2세는요, 재상 할릴 파샤를 어때요? 밤중에 자기의 처소로 호출합니다. 자, 할릴 파샤는 자기 아들뻘도 안 되는 술탄 앞에 와서 넙죽 절하고 은쟁반의 선물을 엄청나게 가지고 왔죠. 마치 재벌을 대통령이 밤중에 사저로 부른다면은 그냥 맨손 오지 않겠죠. 엄청 선물을 갖고 올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선물을 보고서 술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대가 가져온 선물, 그대가 가진 부, 그런 거 나에겐 관심 없어. 아니, 그대가 원한다면 난 더 많은 부를 당신에게 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뭘까요? 그 도시를 주시오. 뭡니까? 콘스탄티노플 함께 박살내자, 이런 얘기죠. 자, 평화파였던 친서방파였던 할릴 파샤는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군 하고 체념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무려 1000년을 더 버텼던 이 비잔틴 제국의 운명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치명적인 외교적 실수를 하게 되면서 오스만 측에 빌미를 제공을 하게 돼요. 자, 술탄 계승 과정에서 쫓겨나서 망명을 온 이 오르한을 비잔틴 제국이 먹여주고 재워줬어요. 근데 거기로 끝난 게 아니고 거기다가 그 비용, 먹여주고 재워준 그 비용을 어때요? 정적이잖아요. 정적. 죽여야 되는데 그 정적을 먹여주고 재워줘 놓고 그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메흐메드 2세. 바로 이 오스만족의 술탄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발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재상 할릴 파샤의 기득권층도 어때요? 친서방파, 이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정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현실보다 야망을 택한 메흐메드 2세는요, 결국 콘스탄티노플 함나 정복을 준비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이 베네치아 상인을 통해서 유럽에서 수입한 화약 그리고 대포를 이용해서 결국 출정 준비를 하게 되죠. 자, 오스만 투르크는 결국 이제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이슬람 세계 종주국이 되면서 엄청난 특권과 명예를 누리게 되죠. 과거 이 맘루크 제국이 어때요? 바그다드에 있던 이 아바스 왕조가 무너진 이후, 자, 몽골에게 완전 초토화되었던 그 이슬람 세계, 바로 그 몽골을 2번이나 격퇴하면서 이슬람 세계의 종주국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비잔틴 제국을 접수하면서 바로 그 위상이 바로 오스만 투르크에게 고스란히 넘어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점령하고 나서 이스탄불로 개명을 하고 바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3번째 수도로 삼게 되죠.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은 사원으로 모스크로 개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뜨는 해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지는 해 비잔틴 제국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중세 유럽, 중세 교회사의 그 마지막 역사로서 저희들이 콘스탄티노플이 2달 가까이 이제 공방전을 펼치는 단두대 매치,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이라는 주제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